오늘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통해 마지막 1년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힙니다. YTN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습니다. 울산과 경남 지역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여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새 환자 수는 휴일 감소 효과 등의 영향으로 5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65살에서 69살까지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60살에서 64살까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환전소 금고에 보관해둔 4억 원이 3분 만에 감쪽까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YTN이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과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가 출석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을 앞두고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전두환 씨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인도에서 교민 환자를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수요 조사가 시작됐고 우리 보건당국과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1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아서 청와대에서 특별연설과 함께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20분 동안 진행한 뒤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연설에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에 대한 다짐과 함께 경제 회복, 포용적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상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보관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각오 등 주요 민생 현안들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 성격의 특별연설을 통해서 임기 마지막 1년의 각오를 밝힙니다. 네, 지난 임기를 돌아보고 남은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자리, 문 대통령에 앞선 1, 2, 3주년은 어땠는지 돌아봤습니다. 나윤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2018년, 청와대는 별도의 기념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간소하게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대통령은 빼곡히 쌓인 서류와 씨름을 할 것입니다. 참모들은 일을 할 것입니다. 대신 임기 1년 국정 보고서를 내고 청와대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3%,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차 지지도 최고치로 남북 정상회담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별다른 기념 행사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비롯한 업무에 겸손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각인됐습니다. 이듬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같은 날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 나선 문 대통령은 북한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꺼내며 1년 사이 달라진 한반도 분위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취임 2년 소회와 구상을 밝히기 위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환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북한 도발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취임 3주년에는 문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선도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방역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임기 하반기 정책 평가가 엇갈리며 여론의 관심사가 다양했지만 질의응답은 단 3개에 그쳤습니다.
돌이켜보면 문 대통령 취임일을 맞아 1년 단위 성과를 함께 토파보는 제대로 된 기자회견은 없었던 셈입니다. 오늘 4주년 특별연설에는 기자회견 자리가 마련됐지만 역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취재진 자리는 20석으로 제한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수급,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해법, 부동산과 인사 문제 등 임기 말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절차 마감 시한은 오늘로 마감됩니다. 낭만이야 사수냐? 고심이 깊은 여당은 어제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네, 후보자 3명 모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주말에도 여야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박준영, 모형욱 후보자 3명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압박 공세를 높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 결단을 내리고 개각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적격 인사로 판정받은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임명한다면 남은 1년도 불통과 독선, 오만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장관 후보자 3명과 관련해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과 일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갈립니다. 우선 민주당은 여론을 살펴보며 야당 동의 없는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하고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결국 기한 안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해 국회의 시간을 더 벌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고위당정청 협의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풀어갈 청문 전국 해법이 송영길 대표가 강조했던 당주도의 당청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 극복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의뢰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에 적극 추진하기를 바라는 과제를 조사했습니다.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 극복이란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24.8%, 국민화합과 통합 14.4%, 일자리 창출 14.1%, 한반도 평화 정착이 7.9%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대부분 지역에서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 극복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네, 국민화합과 통합, 일자리 창출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또 60대에서는 국민화합과 통합이란 답변이 가장 많아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긍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3%포인트 내린 60.3%,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습니다. 네, 긍정과 부정평가 간 차이는 24.3%포인트로 오차 범위 바뀌었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2%포인트 내린 35.3%로 집계됐고요. 또 민주당은 2.4%포인트 오른 30.2%를 기록하면서 한 주 만에 30%대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8주 연속 5차 범위 밖을 기록했지만 또 LH 투기 의혹 사건 발생 이후 격차가 가장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7.3%와 5.6%, 또 정의당은 4.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4일 그리고 6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에서 박용진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대권 경쟁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 정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국면을 지휘할 당대표 자리를 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권 주자를 통틀어 처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파에서 자유로운 소장파로 꼽히는 박 의원은 정치의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세대 교체를 선도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 정치에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는 12일엔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김두관, 이광재 의원도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권 빅3로 불리는 유력 대권 주자들은 조직망을 가동하며 새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만여 명 규모의 전국 단위 조직과 이재명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할 계획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를 내세운 포럼을 창립하며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모임에 합류해 정책 구상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 세를 최대한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에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집니다. 주 전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혁신과 통합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뜻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초선인 김웅 의원도 도전 의지를 밝힌 상황.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원외 인사들도 당권 주자로 거론됩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경선 일정 등 구체적인 준비 사항 점검에 돌입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초선 김웅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며 정계 입문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면서 김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온실 속에서 더 공부하고 내공을 쌓고 자기의 실력으로 포지티브하게 정치를 해야 나라의 제목으로 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도 자신의 SNS에 홍준표 의원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꽃은 시들기 위해 피는 것이고 찰나의 미학이 없는 정치는 조화와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든 꽃잎에는 열매가 맺지만 시들지 않는 조화에는 오직 먼지만 쌓인다면서 자신은 매화처럼 살겠으니 의원님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매달 자문료 2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무법인 화연에서 자문과 고문 명목으로 받은 보수는 매달 2,900만 원입니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를 개업한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자문 고문료가 매달 1,900만 원이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라 해당 기간 정시 출근해서 법인 업무를 처리하고 받은 보수의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뿐만 아니라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도 출석해 당시 이 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찰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할 예정으로 수사팀이 이걸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초로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공판을 엽니다.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서 송 시장 등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하고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은 각각 공소 사실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울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염력이 훨씬 세고 백신 효과까지 크게 떨어뜨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울산의 경우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까지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은 물론 전국에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 우세종이 되는 것, 즉 영국 변이주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울산에서는 우세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도 수도권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김포 일과적과 서울 강서구 직장 관련 집단 감염 이후 부천의 노인 주간보호센터 집단 감염에서 77명 가운데 7명이 남아공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도 최근 서울 지역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주요 변이 감염 사례가 총 92건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남아공과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가 동시에 붙어있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도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 일주일간 시설 격리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입국 제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분석 결과 검출률은 계속 급등하면서 최근 14.4%까지 올랐고 역학적 연관성이 큰 감염 사례 867명까지 포함하면 국내 변이 감염자는 모두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경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체계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주말인 어제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 중 40%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울산 지역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하루 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서 추가된 확진 환자는 176명. 이 가운데 40%가량이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경남이 30명, 울산이 28명, 부산이 10명입니다. 휴일 낮에도 확진 환자 증가는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만 부울경 지역에서 신규 확진 환자가 각각 2자릿수를 넘었습니다. 특히 울산은 전파력이 높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전파력이 강한 데다 확진 환자의 접촉자나 가족의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 전파 양상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에서 확인되고 2달 만에 12개 집단에서 400명 넘게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울산과 인접한 부산과 경남 등 지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변이주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이주 등을 염두에 두고 접촉자 관리에 엄격함을 좀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요양시설 선제검사에서 요양보호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와 의료진 등 140여 명에 대해 추가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89명보다 77명이 적은 수치입니다. 자정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늘어서 400명대 중후반에서 많게는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 65살에서 69살 사이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60살 이상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한데요. 하지만 보유 물량이 부족해서 신규 접종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될 65살에서 69살 사이 어르신의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는 평일 근무 시간에 전화하면 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맞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 일정을 정할 수 있고 예약 완료 후엔 1시간 내에 예약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60살에서 64살까지는 13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앞서 사전 예약이 시작된 70살에서 74살 어르신은 지난 4월간 55만 7천 명이 예약을 신청해 예약률 26.2%를 기록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률 70%, 80%가 아니라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어르신들은 접종을 받으시는 게 어르신들 본인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은 총 894만 명입니다.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등까지 합하면 932만 명이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접종을 받고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201만 명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4일 이후 723만 회분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현재 보유 물량은 24만 회분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백신 1차 접종은 화이자까지 합해 11,900여 건에 그쳤습니다. 2차 접종자는 2만 7천여 명 늘어 하루 총 접종자는 3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불안과 그에 따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률 저하를 우려해 백신 이상 반응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고령층의 접종 참여를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영국이 최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 제한을 추가로 강화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방역당국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령 제한 확대에 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영국 백신 접종과 면역공동위원회 JCVI가 혈전 발생 우려를 이유로 40세 미만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진단은 영국 등이 자국의 상황 변경을 반영해서 연령 제한을 조정했을 것으로 추측돼 현재 판단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의 변화, 국가별 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전문가 회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를 위한 보건당국의 첫 번째 전문가 자문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검증자문단 회의를 어제 열었으며 오늘 오전에 회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허가 심사를 위해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 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외부 전문가의 3중 자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4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그제 오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3,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40만 명대 신규 발생을 기록한 뒤 다소 완만해졌다가 6일부터 나흘 연속 40만 명대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하자 수도 뉴델리를 비롯해 경제 수도 뭄바이가 있는 마하라슈트라, 라자스탄, 케랄라 등 주요 지역들이 봉쇄령을 발령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인도에서 경증의 교민 환자를 우리나라로 옮기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수요 조사가 시작됐고 우리 보건당국과도 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인도 교민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교민 환자를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 자비 부담으로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라잉 닥터스와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이미 8일부터 수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플라잉 닥터스는 교민과 여행객 등 해외에서 의료적으로 위중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에어 앰뷸런스나 여객기로 국내 병원에 이송하는 단체입니다. 대상은 경증 환자 15명 정도. 출발일은 21일로 잡았는데 인원과 출발 날짜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명이라고 이렇게 인원을 처음에 선정을 한 것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부담하시는 게 이제 또 비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완료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이제 좀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적기가 아닌 100석 규모의 유럽 비행기가 이용될 전망입니다. 1인당 요금은 2,600만 원 정도고 유럽 의료진 2-3명이 함께 타고 오며 환자들을 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이제 국제협력 담당관 쪽하고는 이제 기본적인 구두 논의는 했습니다. 금요일 날 논의는 했고 이제 내일 뭐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지 대사관이 파악한 교민 환자는 20여 명. 그러나 중환자도 1명 발생했을 정도로 교민 안전은 갈수록 크게 위협받는 중입니다. 한 20분 있는데 그중에 한 10여 분은 그냥 자가격리 자택에서 그냥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 10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교민들은 현지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감염 환자들은 일반 여객기 탑승이 불가능해 이 같은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된다면 전세기를 이용한 교민 환자 이송은 이번이 2번째가 됩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지금까지 국내로 이송된 30여 명의 교민 환자는 지난 2월 전세기 편으로 가나에서 온 10명을 제외하면 모두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전체 코로나19 환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경석 기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모두 9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가 1,000명을 밑도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 이후 거의 14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말과 올 1월 치료 환자 수가 8만 명에 달하던 것과 비교하면 99%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지난 8일 신규 확진자는 모두 17명에 그쳤고 중증 환자 역시 80여 명에 불과해 환자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자 수가 빠르게 줄어든 것은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접종 대상인 16세 이상 인구의 80%가 백신을 맞아 사실상 집단 면역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No doubt in my mind that the dramatic drop in active corona patients and the spreading of the virus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vaccination campaign. 지난달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이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텔아비브대 교수는 최근의 방역 완화 조치가 감염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서면 실내 마스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네, 미국이 자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자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성인 60%가 면역력을 확보하는 집단 면역이 오는 9월 무렵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현지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은 미하일 무라슈크 보건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9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지난 6일 현재 1,34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서울의 한 사설 환전소에서 금고 안에 있던 4억 원이 털렸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보안 시설은 물론 금고까지 뚫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인데요. 경찰은 이 남성을 쫓는 동시에 내부 직원과의 공모 가능성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오후 6시 25분쯤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 건물로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헬멧을 쓰고 두꺼운 점퍼와 바지, 그리고 큰 가방을 둘러맨 채 상자 하나를 들었습니다. 3분 뒤 남성이 다시 나가는데 빈손입니다. 등에 맨 가방은 굉장히 묵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 이 건물 내 사설 환전소에서 금고에 넣어둔 현금 4억 3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박스가 놓여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현금 한 4억 3천 정도 사라진 거예요. 환전소 출입문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잠금 장치 외에 사설 경비업체에서 설치한 보안 장치도 있었는데 경보는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모두 열었을 뿐 아니라 금고까지 손쉽게 연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입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환전소 직원이 퇴근하면서 보안 장치 잠금 설정을 한 시각은 오후 6시 20분. 그런데 5분 뒤 누군가에 의해 이게 해제됐다가 3분 뒤 다시 잠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이 건물에 들어왔다 나간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환전소 건물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입주해 있어 누구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데요. 건물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유력 용의자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환전소 입구 쪽 CCTV에는 헬멧을 쓴 남성이 환전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다 지금 특정을 해가지고 누구라고 지금 이런 단계는 없어요. 이런 용의자. 경찰은 CCTV 속 남성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행적을 좁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환전소 직원들과 건물 관리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살짜리 입양 아동을 학대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양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얼굴 등을 몇 대 때렸고 잠든 지 몇 시간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은 그제 오후 6시쯤 경기도 화성 자택 인근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온 뒤 상태가 심각해서 인천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B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 씨와 남편 안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사망 당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안 씨도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구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도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17명이 손 씨가 실종되기 직전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의 휴대전화를 찾는 작업을 벌였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수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 민간 수색팀도 공원 수풀 등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면서 오늘은 민간 심해 잠수팀 3명이 합류해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6시간 동안 수중 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인터넷에 한 군부대의 아침 식사라고 올라온 사진입니다. 일회용 도시락에 밥과 계란찜, 김치가 담겨 있습니다. 39사단에서 나온 부실급식 폭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격리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원 집단 휴가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병사들의 불만이 여전해서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육군 39사단 아침 식단이라며 올라온 사진입니다. 밥은 잔뜩 들었는데 반찬은 김치와 계란찜뿐이고 양도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기에 격리자 급식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번엔 비격리자 급식이 부실해졌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비를 내년부터 하루 1,500원 수준으로 19.5% 인상하기로 했지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휴가 복귀 병사들이 지내는 열악한 격리시설 관련 대책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휴가자 비율을 높여서 중대원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나가고 복귀하면 이들이 쓰던 생활관 자체가 격리시설이 되는 겁니다. 부실한 임시시설보단 낫겠지만 100여 명에 이르는 병사들의 휴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개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모든 인원을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부대 지휘관에게 물론 이제 재량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휴가자를 늘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의 논란을 해결하려다 일선 부대의 방역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병사들의 SNS 제보가 잇따르는 데 대해 국방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고충신고 휴대폰 앱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번 종합대책이 불만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경찰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 세입자들에게 주택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세 모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0대 A씨와 딸 32살 B씨, 29살 C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자료를 보면 B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8, 9월에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당시 보유주택은 12채에 그쳤으나 2019년 기준으로 524채까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2020년에는 417채로 줄었다가 지난 6일 기준 397채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소 의원실 측은 자매가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로 소유주택을 크게 불렸다며 어머니 명의까지 확연되면 세 모녀의 주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 축협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공무원 8명과 가족 3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반은 이들이 신도시 농지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보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29건의 농지담보대출 대출자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한 정황을 발견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0.9% 상승해서 가계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이자 부담 액수는 12조 원가량 불어나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1년째 0.5%에 머물고 있지만 시장 금리가 꿈틀거려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껑충 뛰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최근 신용대출의 하단 금리는 지난해 7월 말보다 0.5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열기로 급증한 주택담보대출도 금리 상승세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코피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저금리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폭이 0.89%포인트로 커졌고 최고금리는 4%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1,7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살림살이는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이자는 11조 8천억 원 늘어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이자 부담만 6조 6천억 원 커질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 흐름이 강해졌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졌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코로나19의 어떤 전개 상황, 그다음에 또 백신 접종, 이러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관리 목표를 넘어서는 2.3%를 기록했고 최근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금리에 손을 댈 시점이 다가왔다는 전망도 잇따르겠습니다. 시장 금리 오름세 속에 사상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가 상승 반전하면 국내 총생산 규모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부실이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네, 공매도가 재개된 지 일주일 동안 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예전보다 상당히 축소되고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재개일인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4영업일 동안 증시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수치가 2019년 연간에는 4.5%포인트, 작년 공매도 금지 직전 거래일인 3월 13일에는 5.5%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축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두환 씨 항소심 첫 재판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인정신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전두환 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히면서 피고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에 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데 이어서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또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40대 노동자가 가열로 설비에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기계에 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연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건 어버이날인 지난 8일 늦은 밤. 공장 내 가열로 설비 내부 바닥에 44살 A씨가 쓰러져 있었고 이를 동료가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재를 앞으로 전달해주기 위해 위아래로 움직이는 장비에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A씨는 장비 점검을 위해 홀로 가열로 설비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내부 매뉴얼상 가동 중인 설비에 대한 일상 점검은 2인 1조 근무 의무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가열로 설비에서 감식을 벌였고 숨진 A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함께 일했던 동료 진술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게 없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늦은 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국인이 택시기사의 경찰 신고와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중국인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선부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시흥시 정왕동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뒤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 황현지 씨는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의 양해로 20분 가까이 7km 정도 음주 차량을 뒤쫓아갔다면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고 손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정기 인사에서 이른바 선호부서로 이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 남부지검 소속 A검사를 올해 초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부 소속이던 A검사는 기소 이후 이뤄진 올해 정기 인사에서 검찰 내 선호부서인 금융조세 조사부로 옮겼습니다. 검찰은 금융조사부 인력 가운데 라임 자산운용 수사팀 등에 파견을 나간 사람이 많아서 보충 차원에서 내부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검사가 영전성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남부지검은 A검사를 원래 부서로 복귀시켰고 검찰은 A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는데 부하 직원의 부모를 욕하면서 모욕감을 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 실수를 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도대체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느냐며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와의 이혼을 선언한 아내 멀린다 게이츠가 2년 전부터 결별을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멀린다가 최소 2019년 이후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여러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멀린다는 남편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꾸준히 만나는 데 대해 우려해왔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이혼의 배경이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 씨가 마른 국민 생선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인공 생산한 치어 20만 마리가 동해안에 방류됐습니다. 방류 사업이 시작된 지 6년째인데 최근 6년 전 방류한 명태가 다시 잡히면서 복원에 대한 기대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국내에서 명태가 가장 많이 잡혔던 강원도 고성 앞바다. 5cm 이상 자란 명태 치어를 플라스틱 관을 통해 수심 15m 아래 바닷속으로 내려보냅니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모두 20만 마리로 인공 1세대 어미가 낳은 알에서 부화시켜 양식장에서 6개월 동안 키운 겁니다. 명태 어미 산란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5cm 이상 우량 종자 방류로 생존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국내에서 한 해 16만 톤 넘게 잡혔던 명태는 10여 년 전부터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진 데다 새끼 명태까지 무분별하게 잡은 결과입니다. 명맥이 끊긴 국민 생선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6년 동안 인공 방류한 치어는 160만 마리가 넘습니다. 올해 초에는 방류해역 표본 조사에서 50cm 안팎 크기의 명태 3마리가 잇따라 잡혔는데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각각 3년과 6년 전 방류한 개체로 확인됐습니다. 잘 돼서 아주 옛날식으로 명태가 아주 풍어로 돌아와가지고 양이 많아가지고 어민들 아주 좋은 기분 좋은 모습으로 출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태 복원 사업의 전초 기지인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입니다. 수조 14개의 어미와 치어를 합쳐 모두 100만 마리 넘게 자라고 있습니다. 명태 포획이 연중 금지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오는 12월 10cm 이상 자란 명태 치어를 추가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비가 오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경기 남부 등 내륙 곳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60mm, 수도권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의 비는 오늘 밤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6도, 전주 21도, 대구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주말까지 25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고 난 뒤 다음 주가 돼서야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통해 마지막 1년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힙니다. 네, 오늘 발표될 새 환자 수는 5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여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65살에서 69살까지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환전소 금고에 보관해둔 4억 원이 3분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Y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이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데 전두환 씨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 검사 건수가 줄면서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어떻게 감염됐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 감염에 이어 가족, 지인 등으로 번진 누적 확진은 모두 20명.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북구 PC방의 종사자와 이용자, 가족으로 퍼진 누적 확진자 40명. 집단 발병과 접촉으로 확산한 하루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42명을 포함해 564명입니다. 전날의 절반 아래로 검사 수가 적은 영향으로 하루 만에 새 확진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감염 경로를 보면 집단 발병과 선행 확진자 접촉이 원인이 된 비율은 3분의 2 수준입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는 4건 가운데 1건을 넘어 확산 차단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진된 비율은 전체의 60%를 넘습니다. 특히 우리 5월 가정의달 때 부모님과도 모임도 있었고 이제 조금 석가탄질도 있습니다. 식사 때 식사만 하시고 대화는 좀 장소를 이동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행인 점은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4월 첫째 주 1.11을 기록한 뒤 점차 떨어져 5월 첫째 주에 0.94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어진 특별방역 관리 주간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방역 주간이 금일로써 종료됩니다. 방역 강화를 위하여 다시 일주 연장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일단 한시적인 조치였음을 감안하여 이번 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방역이 길어져 힘들더라도 가족의 달인 이번 달에 모임 자제와 백신 접종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70살에서 74살 어르신에 이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5살에서 69살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60살에서 64살에 대한 사전 예약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65살에서 69살에 대한 실제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60살에서 64살은 다음 달 7일부터 진행됩니다. 접종 대상자가 60살 이상 고령층인 만큼 자녀들이 본인 인증만 거치면 부모님을 대신해서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난 20일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8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24개 부처의 점검과 경찰과 지자체 등의 합동 방역점검단 단속 내용을 합산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위반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식당과 카페였으며 방문 판매와 체육시설, 교통시설 등도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많았습니다. 위반 유형은 출입자 명부를 비롯한 각종 대장 작성이 미흡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방역수칙과 이용 인원 게시 미흡, 소독과 환기 미흡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는 주말에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네, 교회와 직장발 추가 감염이 잇따랐고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등 여러 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신도들이 예배를 보러 교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체온을 재고 번호표를 뽑아 지정된 자리에만 앉습니다. 3,000석 규모 예배당에 단 600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선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그리고 거리 두기도 유지되도록 하고 소독 절차 진행하고 있고 그 절차들을 규정대로 다 명부에 작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관리주간 마지막 날을 맞아 지자체에서도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손소독하는 거나 지금 QR 체크하는 건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돼서 하고 계시는 거세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네. 하지만 다른 곳에선 교회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 교인 1명이 확진됐던 서울 서대문구교회에선 관련 환자가 15명으로 늘어났고 은평구 교회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와 관련 환자가 30명에 육박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가 되풀이될 조짐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배를 통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예배 전후의 소모임이나 예배 과정에서 작은 집단 감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말고도 직장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 감염도 확산 추세입니다. 서울 강북구 PC방 관련 확진자가 40명 이상이 됐고 경기 고양시 통신 판매업 직원과 음식점 관련 환자 등 기존 집단 감염 관련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돌봄교사와 학생 등 2명이 확진된 이후 이 학교에선 지금까지 최소 6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급히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특별 방역관리 주간을 종료하기로 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와 직장,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병사들이 휴가 복귀 뒤 평소 지내던 생활관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집단 휴가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휴가자 비율을 전체 부대원의 현행 20%에서 최대 35%까지 늘려 중대원 전체가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합니다. 휴가 복귀 뒤 병사들이 열악한 격리시설 대신 평소 지내던 병영 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은 격리 기간 중 PX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인도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 금지를 비롯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조치이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우선 내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도 고려해야 한다고 손 반장은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은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역과 나이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라는 변수 탓에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 적극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과제를 조사한 결과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이라는 답변이 10명 중 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애써줬으면 하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백신 부족 불안감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기대가 담긴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 현 정부에서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조금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겁니다. 연령대별 차이도 있었는데 20대는 내 집 마련 부담감 탓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60대는 국민 화합과 통합이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2030 세대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던 반면 6070 세대에서는 국민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보수는 국민 화합과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아서 청와대에서 특별 연설과 함께 출입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별 연설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에 대한 다짐과 함께 경제 회복, 포용적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에 대한 구상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보관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각오 등 주요 민생 현안들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과 현재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후보자는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당내 여러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내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 앞에 서는 건 넉 달 만입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질문은 모두가 예상했던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패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예상 가능한 질문 가운데 대통령 사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계와 종교계에서 출발한 사면 요구는 정치권으로 번졌고 최근 들어서는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런 요구들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과 고 이건희 회장에 이은 세습 사면이라는 지적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답변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들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쿠팡발 초저가 경쟁 한복판에 대형마트에 이어서 편의점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10원이라도 더 싼 제품을 내세우면서 고객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이 편의점은 최근 라면 회사와 손잡고 한 봉에 380원짜리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라면 사리보다도 20원가량 저렴한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려 65% 할인한 아이스크림에 990원 즉석밥까지 연이어 최저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기획했는데요. 해당 상품들은 마진을 줄이거나 유통 과정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찾는 소비자도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신선식품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상품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렇게 종류도 다양해지고 갖가지 할인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편의점의 지난해 채소 매출은 1년 전보다 78% 넘게 증가하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크게 상승했고 또 다른 편의점의 과일 매출 역시 매년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편의점은 접근성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 때문에 소비자들은 급할 때 꼭 필요한 상품만 구매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근거리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업계도 이들을 잡기 위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편의점 어떤 거래 특성상으로 볼 때는 가격을 저가로 가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지금 이제 편의점까지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경쟁이 좀 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발 초저가 경쟁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자칫 무리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족했던 점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지만 최근 우리 경제 회복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며 최근 경제는 기저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예상보다 빨리 올해 1분기 중에 코로나19 위기 직전 국내 총생산 수준을 돌파했다면서 올해 1월에서 4월 수출액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고 경제 심리 지수는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과의 양극화가 악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3월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44%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는 응답은 56%였습니다. 중소기업의 45%는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개선을 꼽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지를 따질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기소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는 물론 수사 계속 여부도 의견을 모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를 이끄는 이정섭 부장검사 등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도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 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가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이 지검장 기소도 수사팀과 대검 사이 이견이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달 22일 전격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기소 문제가 발목을 잡자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과 함께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낙마하면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입니다.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의 현직 지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면 무리한 검찰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차기 검찰 인사에서 유임이나 승진 명분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와 관계없이 기소를 강행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등에서도 검찰은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지검장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사심의위 결론은 이르면 당일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인정됐는데요. 전두환 씨 측은 애초 입장을 바꿔서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광주 시민이 전두환 신군부의 호감에 맞서서 일어선 5.18 민주화운동. 고 조비오 신부는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을 오가며 수습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로 대고 쐈는가? 왜 쐈는가? 또 누가 맞았는가? 그건 몰라. 위에서 쏜 것만 봤다 이거지. 그날이 21일이요. 이에 대해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엄군의 여러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뤘습니다. 유죄 판결에 난 부분은 이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단초이고 시작점이라는 차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희들은 광주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 씨는 항소한 뒤 1심 때처럼 재판 장소를 다시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도 광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정작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도 골프는 즐겨서 공부를 산 전두환 씨.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5.18 민주화 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 시민이 끌려와 갖은 고초를 겪은 옛 상무대 헌병대 영창입니다. 올해로 벌써 41주년이 됐는데요. 전두환 씨는 5.18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서울의 한 사설 환전소 금고 안에 있던 4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과 3분 만에 일어난 일인데 건물 CCTV에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오후 6시 25분쯤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 건물로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헬멧을 쓰고 두꺼운 점퍼와 바지 그리고 큰 가방을 둘러맨 채 상자 하나를 들었습니다. 3분 뒤 남성이 다시 나가는데 빈손입니다. 등에 맨 가방은 굉장히 묵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 이 건물 내 사설 환전소에서 금고에 넣어둔 현금 4억 3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박스가 놓여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현금 한 4억 3천 정도 사라진 거예요. 환전소 출입문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잠금 장치 외에 사설 경비업체에서 설치한 보안 장치도 있었는데 경보는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모두 열었을 뿐 아니라 금고까지 손쉽게 연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입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환전소 직원이 퇴근하면서 보안 장치 잠금 설정을 한 시각은
오후 6시 20분. 그런데 5분 뒤 누군가에 의해 이게 해제됐다가 3분 뒤 다시 잠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이 건물에 들어왔다 나간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환전소 건물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입주해 있어 누구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데요. 건물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유력 용의자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환전소 입구 쪽 CCTV에는 헬멧을 쓴 남성이 환전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 지금 특정을 해가지고 누구라고 지금 이런 단계는 없어요. 이런 용의자. 경찰은 CCTV 속 남성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환전소 직원들과 건물 관리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전남 고흥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70대 해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쯤 전남 고흥군 등량도 해안에서 숨져있는 74살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4시쯤 고흥 앞바다에서 잠수에 나선 뒤 실종됐다가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해경 구조정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와 함께 바다에 나섰던 선장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잠수한 A씨가 3시간이 지나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시신을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늦은 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국인이 택시기사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UV가 호수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구조 작업을 도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라이트를 켜지 않은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움직입니다. 어젯밤 11시쯤 한 택시 블랙박스에 잡힌 장면입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택시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음주 촬영 같은데요. 뭐 따라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뒤를 조금 따라갈 것 같은데 뒤를 계속 쫓으며 경찰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렸고 도일 사거리로 가요? 예, 도일 사거리 방향으로 차가 고속도로를 안 가고 옆으로 빠졌어요. 이어진 추격전 끝에 음주운전자는 경기 안산시 선부동의 한 골목에서 검거됐습니다. 택시가 뒤를 따라가기 시작한 곳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따라간 거리는 7km에 이릅니다. 손님이 이제 양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손님이 내려야 되는데 손님이 그냥 가자고. 운전자는 50대 중국인 A씨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산의 시화호에 차량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차량 위에 올라간 119 구조대원과 시민들이 운전자를 밖으로 꺼내 구조합니다. 어제 오후 SUV가 앞서가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시화호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49살 최모 씨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을 도운 시민 2명도 차 유리에 손을 긁히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물에 먼저 뛰어들어 구조에 나서준 시민들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남 고성군의 한 건설 현장 인근 식당과 자재업체에 대금 수억 원이 지급되지 않아서 지역 상인들이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이런 고충을 공무원들이 나서 대부분 해결해서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고성군의 한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2년 전부터 공사가 시작돼 주변 상권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 수천 명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업체에서 공사 자재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하도급 업체는 식당과 기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뤘습니다. 식당 등 15곳에서 발생한 체불금은 3억 5천만 원가량. 자영업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이면 공사가 끝나고 업체들이 이곳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돈을 이제 우리가 융통이 돼야지 우리가 물건도 사고 인건비도 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한 석 달까지 돈을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공사 대금을 안 주려고 떼먹으려고 이제 가버리니까 더 힘들어지고 또 저희들의 자재를 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갚아야 되는데 또 갚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
자꾸 어려워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졌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고성군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물론 군수까지 나서 원청과 협력업체를 여러 차례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억 4천만 원은 지불이 됐고 나머지도 다음 달까지 나눠서 지급받기로 한 겁니다.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자재상들은 대부분 체불임금은 정리가 되었고 2군데, 3군데 정도 되는 금액이 많이 되는 것은 분할해서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은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체불 문제에 코로나19까지 이중고를 겪은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코로나19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는 인도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사이에 치명적인 곰팡이균이 퍼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인도의 여러 도시에서 털 곰팡이증에 감염돼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 많은 환자들이 치료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The thing is, all the 40 is already filled up. So, to taking them from ambulance to thing, again and again, we are all working very hard to accommodate them in the OPD.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털곰팡이균이 코로나19 감염자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최근 8명이 털곰팡이균에 감염돼 숨졌고 2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델리, 푸네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털곰팡이증은 면역력이 떨어진 당뇨병 환자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 뒤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 코 외에 뇌와 폐 등으로도 전이될 수 있으며 치사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의학계는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염증 방지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과다 복용한 게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곰팡이균 감염 가능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 병원을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안구나 턱뼈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뭄바이 한 병원은 털곰팡이증 환자 24명 중 11명이 시력을, 6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 보건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가파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던 미국에서 주 정부들이 수요가 줄고 있다며 백신 공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전체 국민의 80% 이상 백신 접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해 새로운 목표를 내놨습니다.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모든 성인의 70%가 최소 1회는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 변이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하지만 접종 수요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이번 주 할당된 물량의 8%만 주문했고 캔자스주는 9%, 아이오와주는 29%만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주도 절반 이하로 공급 요청을 축소했습니다. AP는 거절된 물량이 이번 주에만 수십만 회분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인 3분의 1이 백신에 부정적인 것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어린이들의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Over 15,000 local pharmacies will be ready to vaccinate 12 to 15-year-olds. And we are working to get more pediatricians and family doctors to offer vaccinations in their offices to make it as easy and convenient for adolescents to get vaccinated. 하지만 최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국민 중 비율은 80%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긴급 사태를 연장한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석 달여 만에 다시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의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스가 총리가 백신 접종을 하루 100만 회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자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단기간 집중 조치로 감염 확산을 막겠다던 긴급 사태는 기간뿐 아니라 대상 지역까지 늘어났습니다. 국민 불만과 함께 올림픽 취소 여론이 거세지자 스가 총리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日100万回の接種を目標とし、4月末を念頭に希望するすべての高齢者に2回の接種を終わらせるよう政府としてはあらゆる手段を尽くし 이를 위해서는 당장 이달 하순부터 매일 100만 회분씩 접종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가장 많이 접종한 날도 2만 2천 건 정도여서 목표치와는 차이가 큽니다. 지자체별로 집단 접종을 위한 인력과 장소가 채 확보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고 접종 예약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인터넷 대신 전화 예약에 몰리면서 급증한 통화량에 일부 지역에서는 연결이 차단되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심각한 감염 상황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눈에 띄게 환자가 늘어 하루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7천 명을 넘었습니다. 急速なそういう拡大があった場合にはさらにワクチン接種も遅れるでありますし、また医療従事者もですね、いろいろそちらに専念せざるを得ない。 의료 종사자 480만 명은 지난 2월부터 먼저 백신을 맞기 시작했지만 이 중 80%는 아직 접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감염 위험 속에 집단 접종에 나서야 하는 의료계 내부의 불만도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긴급 사태를 연장하면서도 영업 규제는 완화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인 스가 총리. 현실을 무시한 접종 목표 역시 국민 불신을 부를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이 이번 주 도쿄에서 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JNN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도쿄를 방문해서 다키자와 하루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함께 3자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될 경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정보기관 수장이 처음 만나는 것이 됩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형제가 선발 투수로 한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승부를 가리진 못했지만 형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느림의 미학 두산 투수 유이관은 통산 99승째를 쌓았습니다. 보도에 박조은 기자입니다. SSG는 더블헤더 두 번째 경기 선발 투수로 김정빈을 세웠습니다. 맞상대 키움의 마운드에는 동생 김정인이 올라왔습니다. 어버이날 다음 날이면서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생일에 형제가 선발 맞대결을 벌인 겁니다. KBO 리그 4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이좋게 3이닝씩 던진 형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형 김정빈은 2회 투아웃 만루에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 이닝을 끝냈고 3회 무사 만루에 몰려서도 후속 타자들을 범타로 침착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첫 이닝 최정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고 3회엔 연거푸 2점을 더 내줬습니다. 키움은 석점을 뽑아 다시 균형을 맞췄지만 이재원이 결승타를 친 SSG가 더블헤더 두 경기를 모두 챙겼습니다. 온종일 뒷문을 지킨 서진용은 하루에 세이브 2개를 올렸습니다. 일단 팀이 이겨서 너무 좋고 그리고 세이브도 해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 많은 투구를 하지 않았어가지고 다행히 상태는 좋았습니다. 직구 속도가 시속 130km가 되지 않는 느린 공 투수 유희관은 6이닝 무실점 호투로 99승째를 쌓았습니다. 5회 투아웃 만루에서 유민상을 땅볼 처리하며 위기를 벗어났고 허경민의 홈런을 시작으로 두산은 9점을 뽑아내며 기아전 9연승을 내달렸습니다.
느린 공으로서 뭐 편견도 많이 받았고 치열하게 이 프로야구판에서 살아남으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팀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보상이 따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C는 3안타 6타점을 올린 박성민의 활약을 앞세워 KT를 4연패에 빠뜨렸지만 KT는 2차전 7점 차 승리를 거두고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LG와 한화도 장군, 멍군 1승씩을 주고받았습니다. 삼성은 백업 포수 김민수의 결승 투런 홈런으로 롯데를 제압하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K리그에서 3년 6개월 만에 전북을 꺾었습니다. 수원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14라운드에서 후반 17분 터진 고승범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정상빈과 이기재 선수까지 9분 동안 3골을 몰아치며 전북에 3대1로 이겼습니다. 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승리 이후 전북에 10경기 동안 2무 8패로 끌려가다가 시원한 대승을 거두며 4위로 2계단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선두 전북은 수원과 지원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출신 백승호를 선발 출전시키는 초강수 속에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통통 튀는 언행과 플레이로 유명한 야생마 허인회 선수가 6년 만에 코리안 투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허인회는 성남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GS 칼텍스 매경 오픈 마지막 날 4오버파를 쳤지만 최종 합계 5언더파로 2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6년 만이자 통산 3승째를 거둔 허인회는 우승 상금 3억 원과 5년짜리 투어 카드를 챙겼습니다. 10대 돌풍을 일으킨 김주형은 올해 2번째 준우승을 차지했고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 이태희는 공동 1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가 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면서 통산 3번째 우승을 이뤘습니다. 인삼공사는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와의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84대 74로 이겼습니다. 챔프전 4경기를 모두 이긴 인삼공사는 2016-2017 시즌 이후 4년 만에 통산 3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인삼공사는 정규리그 3위로 6강 플레이오프에 올라 4강과 챔프전까지 모두 10경기를 이겼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 등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 등 중부 많은 곳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이 수도권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이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며 낮에도 종일 서늘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대전도 16도, 대구는 19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